파묘의 장지현 감독님과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서울예봉의 김성수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그럼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묘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파묘를 응원하러 온 김성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파묘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영화의 신 김성수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차차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알게 되실 거고 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파묘랑 서울예봉 우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영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영화는 뭐 지난 1년간 제가 봤던 여러 영화들 중에서 가장 몰입감 있게 말 그대로 봤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예봉은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파묘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온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거의 또 역시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압도적인 그런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두 분 함께 모셨으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좀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예, 제가 장재현 감독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고 또 장재현 감독 단편 영화 때부터 장재현 감독의 모든 영화를 아주 너무 좋아하고 팬입니다. 팬이고 장재현 감독이랑 같이 일했던 감독들하고 제가 또 각별한 사이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또 제가 서울예봉 준비할 때도 그렇고 파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도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할 때부터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셨고 또 제가 이제 영화 연출 생활을 할 때도 감독님이랑 되게 가까웠어 가지고 저는 감독님 사단의 약간 막내 그런 개념으로 항상 시나리오 쓰면 검사도 받고 라페 영화 찍으면 밥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예, 그런 아주 좀 선배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승님 같은 그런 감독님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약간 로망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예. 오늘 너무 이렇게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영화의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서울예봉 그리고 이제 아수라 그리고 또 감독님의 감기까지 함께 했던 이모배 촬영 감독 그리고 이성환 조명 감독이 그대로 파묘에도 참여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이 파묘의 그 첫 번째 챕터가 그 음양여행인데 그 음양의 대조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그 두 영화가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예봉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태신과 전두광이라고 하는 정말 대조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의 어떤 대조를 정말 멋진 촬영으로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파묘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예봉처럼 대립하는 두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덕과 화림이 성별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세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 그 작품 안에서 정말 그 음향의 대조라 그럴까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음영이 두드러지는 촬영과 조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이모계와 이성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존재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먼저 장재현 감독님께 사실 이전 사바와 검은사제를 함께했던 스텝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 새롭게 두 분과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하게 된 어떤 이유라 그럴까 그리고 어떤 촬영에 있어서 어떤 원칙 그리고 좀 어떻게 잡고 시작하셨을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파묘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영화는 좀 뭐라고 할까 이 그림도 그림이지만
않지만 뭐라고 하나 좀 에너지가 담기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아수라라는 영화에 되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진짜 되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가 약간 그림에 약간 컨티뉴티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촬영과 그 에너지를 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 또 감독님께서 항상 이용의 촬영을 기회 되면 항상 해봐라 해서 항상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그래서 너무 소홀해 보고 너무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한 달 정도 손 빨고 기다린 그때 약간 후회할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소울앨범이 원래보다 한 2달 늦게 들어갔어요. 캐스팅이 잘 안 돼가고 캐스팅이 너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파묘가 원래 촬영할 때 보통 영화가 최소한 한 3, 4개월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영화를 너무 늦게 끝난 바람에 파묘가 프리 프로덕션을 거의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으니 진짜 하여튼 되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목의 촬영 감독하고 장재영 감독하고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작업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찍지만 기운을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늘 이렇게 표현 장 감독도 그렇고 이목의 감독도 그렇고 뭔가 기운을 찍어낸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목의 감독이 장재영 감독을 만나고 와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재영 감독을 보고 나서 만나고 와서 말하기를 저한테 저 감독은 완전히 자기 세계가 뚜렷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저 감독하고 한번 일하면 저 감독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저 감독이 뭘 찍고 싶은지 한번 자기가 저 사람의 카메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나오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영화 보고 그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목의 촬영 감독이 이목의 촬영 감독의 장점이 자기보다는 감독에 대한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촬영 감독 중에서는 자기의 스타일을 좀 드러내는 촬영 감독들도 있고 또 그것이 촬영 감독의 장점의 경우도 있는데 이목의 경우는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감독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그 사람의 관점,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물과 이거를 이제 포착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목의 감독의 영화를 제가 다 보고 저도 지금 3편이나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면서는 그동안의 이목의 감독이 했던 작업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고 또 이목의 촬영 감독이 장재영 감독을 만나서 뭔가 또 발전하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처음에 이제 소울앨범 촬영 끝나자마자 이틀만 쉬고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정말 이틀만 쉬고 왔는데 자기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군대에 다시 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구해줘서 고마웠다. 그러냐고. 김성수 감독이 현장에 전도강이었다는 예. 그랬는데 몇 달 촬영하면서 이렇게 구덩이 안에 계속 집어넣고 화장장 구덩이 안에 계속 집어넣고 막 그러니까 군대로 다시 가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제 파묘를 이제 3번 받고 김성수 감독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3번 보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지도를 준비하시면서 이목의 촬영 감독님과 또 굉장히 또 긴
통화를 하셨다고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도 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러니까 장재원 감독을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지금 너무 가득.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이범희 감독 죄송합니다. 이범희 감독하고 이선한 조명 감독하고 지금 그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어제 되게 길게 통화를 했어요. 어제 내내 통화를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직접 가서 만나서 그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하니까 좀 더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이제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저 뒤쪽에서 다시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그 두 촬영 감독이랑 조명 감독이 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가 그냥 영화 감독으로서 장재원 감독의 연출 방식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면 얘기도 자주 하고, 특히 저희 둘 사이에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광해를 만드신 추창민 감독하고 또 광해에서는 또 장재원 감독이 조감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올해 아마 개봉할 야당을 만든 황병국 감독님의 또 조수를 또 하셨고, 그래서 그 추창민 감독하고 황병국 감독 또 장재원 감독 저 이렇게 넷이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감독하고 저희들이 모이면 이제 같이 자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장 감독한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장 감독 영화를 보면 그 보면 좀 맛이 색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파묘가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파묘의 그 색다름의 어떤 그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연출자로서 저도 이제 파묘를 세 번이나 보면서도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재밌는 게 그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이렇게 태도가 그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 한국 영화의 드라마의 패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 감독들도 자기가 그 어떤 거를 그릴 때 모든 거를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는 이제 자기가 본 책이나 뭐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제 간접 경험한 거를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장 감독 영화 속은 장 감독이 아무래도 깊이 파고든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그 취재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 감독 영화 속의 인물들이 하는 그 리액션이라든가 대사 이런 것들은 다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본인이 관찰한 거를 자기 연출에 녹여넣는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바에서도 그 여러분들 혹시 사바 보신 분들 있겠지만 도입부에서 그 동네 그 무당이 그 이제 굿을 하다가 그 소녀가 그 쌍둥이 이제 그 있는 집을 이렇게 막 몰려 들어가서 그 집을 막 그 찾아갔을 때 그 집이 있는 그 노부부하고 그 소녀가 이제 커튼을 치고 불을 걸어 잠그고 없는 것처럼 할 때 그 긴장감 속에서 그 할머니가 깡통을 꺼내서 입에 탁 집어넣고서 탁 깨물어놓는 거예요. 그런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장면하고 좀 언밸런스한 장면인데, 사실은 그 동작이 뭐냐면 굉장히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뭔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있었다라는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내서 장면에다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파묘 중간에서도 그 광투구멍이 열려서 관에서 뭔가 악령이 나와서 이제 그 화림이가 쓰러졌을 때 그 응급실에 이제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그 코피를 흘리고 있을 때 삼각하고 영민이가 와갖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화림이 딱 보면서 그러거든요. 그 뭔가 나왔다고 거기서 그 겁나 험한 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화림의 표정과 이런 걸 보면 보통
영화에서는 뭔가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화림이의 성격, 두려움 그리고 장차 이제 그 화림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태도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는 감독이 뭔가 관찰한 어딘가에서 가져온 장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감동적이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길게 사과와 파묘까지 우려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거 뭐 어느 한 인물을 그렇게 저는 그 연기 디렉션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예, 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침범을 안 하고 그냥 안 풀릴 때 도와주는 개념으로 저는 연기 연출에 제가 그건데 제 연출관이 그 배우를 최대한 침범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건데 시나리오 쓸 때 그 결을 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그 이유인 즉슨 생각해보면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 씬이 나올 때, 한 씬이 나올 때 여기서 캐릭터도 설명해야 되고 공간도 설명해야 되고 지금 상황도 설명해야 되고 이거를 되게 압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간도 보여주고 인물도 이런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씬에 되게 많이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문을 쾅쾅 두드린다 밖에서 사람들이 긴장한 채 숨죽이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두드리면서 이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소리도 들려오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면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압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때 그거를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대사들은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알라렌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나올 때 거의 주인공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초중반에는 제일 좀 양아치스러울 때 저는 되게 그 인물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좀 그래서 시나리오 때부터 약간 그런 톤의 매너를 가지고 가고 점점 심각해진다가 기본 디폴트로 항상 시나리오를 짜왔던 것 같아요. 뭐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뭐라고 할까 날라리 같은 톤들이 시나리오에 묻어나고 배우들도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까지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물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파묘라는 작품이 지금 거의 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김고은, 이도현 배우의 어떤 관계 이런 것 같아요. 특히나 MG 무당이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특히 두 사람의 스타일링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쿵하는 장면이 이제 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컨버스 운동화 끈을 메워주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정도의 반향을 끌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구상하셨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랑 비교했을 때 생겨나는 비교했을 때 생각나는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뭐 반은 얻어걸리는 것 같고요. 반은 얻어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 반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지하철을 타도 저는 항상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사람 신발을 밟았죠. 앞에 앉아있는 신발과 바지 끝을 보고 사람 얼굴을 상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양 냄새가 나는 그런 캐릭터를 최대한 좀 개구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는 게 저는 좋아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 봉길이라는 캐릭터나 화림 그런 캐릭터가 좀 맞아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무속인들 만나보면 좀 간지가 요즘 좀 신세대 무속인들은 좀 간지가 좀 좋아요. 실제로 막말로 정말 포르쉐를 막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 열어보면 막 지기랑 장구 들어있고 그리고 진짜 막 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근데 또 이럴 때는 한복을 곱게 입고 이렇게 또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연출팀들, 그러니까 젊은 연출팀들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저도 이런 텐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텐션을 좀 최대한 좀 잘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집된 것도 일부러 편집한 것도 좀 많고 우리 그래서 좀 시선 그리고 샷 바이 샷이 봉길과 할인이 교차할 때 느껴지는 또 그런 거를 좀 일부러 편집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봄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두 영화가 그 얻어낸 그 성취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대중적 인기의 핵심에는 그 사람들이 이 영화에 정말 그 엄청나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의봄 같은 경우에도 그 이태신 장군의 그 모델이었던 그 장태환 장군의 뭐 어떤 얘기라든가 혹은 그 영화 속 정해인 배우가 연기했던 실존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정말 SNS를 가득 채웠었거든요. 파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파묘 속 인스타이그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다, 자동차 번호가 뭐다, 그리고 그 명량의 이순신 장군이 뭐 100원짜리를 던진다 등등 정말 이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들을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좀 의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아직까지 혹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라거나 혹은 어떤 건 정말 뭐 다른 어떤 제작진이나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이건 진짜 내가 밀어붙이고 싶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사이트 요즘에 리뷰를 좀 못 보겠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막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영화는 유독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되게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리뷰를 좀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좀 해요. 그래서 감독님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 그 잔치가 커져서 큰 잔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객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묘는 사실은 지금 이 파묘가 일으키는 파모는 서울의봄이 일으킨 그 파모보다도 훨씬 더 단기간에 더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객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의 그 약간의 그런 것도 그냥 애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이트 제가 예를 들면 저 뒤에 그 오니가 있는데 안 보이 사람들을 못 보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면 활용이 찍혀 있는 것들이 좀 의외로 많이 곳곳에 많이 숨겨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감독들이 그걸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예. 요즘에 못 보겠어요. 이게 막 잘 때 막 이불차기 하고 막 일어나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그 리뷰를 잘 못 보겠더라고. 못 보겠어요.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라이팅에 대한 건데
그 이성환 조명 감독의 그 라이팅은 제가 이제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참 그 빛을 갖고 만년필처럼 쓰는 사람인데 그 이번 영화에서는 그 조명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의도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뭐 이목의 이성환 이분들이 되게 이제 좀 리얼한 진짜스러운 조명 촬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영화에서 그 중반부에 그 이제 그 이 첩장이 나와서 그 거대한 관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복사로 옮겨서 이제 그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고 났을 때 그 묵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수 먹기 전에 이제 그 드럼통에다가 불을 태우면서 그 요즘 인터넷에 불의 문화라고 하는데 그 뭐죠 뱀 사람 얼굴 있는 그 뱀을 태우잖아요. 그 불빛이 탈 때 그 장작불이니까 그 불로 붉은 불빛이 이제 배우들 얼굴에 닿더라고요.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창고에다 넣어둔 곳이 그 창고의 문이 오래된 문이라서 그런지 녹슨 문이니까 그 문 앞에 쓰면 또 그 녹슨 색깔이 붉은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그 스님이 계신 그 안에 그 법당안도 촛불이 켜 있으니까 부처님 그 권장이 모신 것도 거기도 붉은 색깔이고 그 박정자 선생님 모신 분도 거기도 붉은 색깔이고 그래서 붉은 색깔이만 개입하다가 봉길이가 잘 때 이제 그 꿈을 꾸잖아요. 가위를 눌릴 때 그때부터 붉은 색깔로 변하고 봉길이가 밖에 나가니까 그 돼지 축사가 하니까 거기서 그 축사 안에가 뭔지 모르지만 또 붉은 색깔 등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가 그 도깨비불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는 그 붉은 달이 뜨고 그러면서 그 쇼군 그러니까 온이죠. 그게 정령이죠. 정령이 나오면서부터는 영화가 붉은색 기운이 감돌면서 마치 그런 붉은 달 그리고 지옥도 약간 그런 붉은 색깔로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느낌이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삼독이 그 쇼군을 이제 우리를 죽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원래 그 푸른 빛의 밤에 달빛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시퀀스의 그런 그 라이팅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이목의 촬영 감독과 그 이성환 조명 감독이 어떻게 했던 영화 중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 영화의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과에서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딱 정확하게 감독님 말해주셨는데 반은 얻어올렸고 반은 좀 부도한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약간 그 붉은 조명을 좀 이어가자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는 오행을 많이 찍자라고 했어요. 오행, 불, 나무, 새, 흙. 흙은 앞에서 주장차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화부에서 비 오고 사람들 젖어 있고 막 수영장 나오고 막 이렇게 물을 많이 찍고 그 다음부터는 불을 많이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드럼통에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법당 안에도 전기난로 붉은색 전기난로 그 다음에 그 별채 안에 다 자고 가위 누릴 때도 밑에 보면 사실은 불 다 끄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난로로 불을 찍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돼지 축사는 얻어걸린 게 돼지가 거기가 빈 축사인데 돼지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돼지가 겨울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이제 우리가 촬영하기 전날 돼지 아저씨한테 돼지를 받아서 돼지를 옮겼는데 돼지 아저씨가 돼지들이 너무 추울까봐 온열로 붉은색을 해놓은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불도 하고 온도도 올려주는 그 불인 거죠. 근데 조명감독이 이제 나서 이제 밤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붉게 그냥 찍었어요. 네,
그렇게 좀 얻어 걸렸다.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감독님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이제 도깨비물도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덩이 안이잖아요. 엔딩 시퀀스에 보면 사실 그 구덩이 안이 한밤중에 산 꼭대기에 구덩이 아니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실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뭐 둘이 이거 광고들 하는 이 헤드라이트를 껴봤자 뭐 어디까지 보이겠냐, 달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이성한 조명 감독이 아이디어를 낸게 야 도깨비가 불이잖아. 앞에 그냥 구덩이 안에 그냥 지옥처럼 막 지글지글 그냥 끓게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구덩이 안을 지옥으로 만들자 해서 카메라를 찍을 때그 도깨비가 나오는 커튼은 다 앞에다가 불을 피워. 토치 있잖아요, 토치. 카메라 렌즈가 있으면 찍을 때 이 앞에 토치를 하면 이 일렁임이 생기거든요, 미세하게. 그래서 인물들을 그 토치로 시절하면서 다 찍어서 마치 막 이 안이 막 지글지글 끓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도 여기 지금 막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부글부글해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그 안을 지옥으로 좀 불덩이 지옥처럼 만들고 얘가 딱 죽었을 때 그 소리가 없어지면서 월광이라고 그러죠. 좀 차가운 톤으로 싹 돌아오는 거를 그때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도깨비가 일종의 광원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의 그 음향 디자인이 굉장히 디자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음향 설계가 아주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도 그래도 좀 고마운 거는 보통 그런 느낌을 주려 그러면 그냥 그런 느낌의 조명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은 게을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 불을 피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불을 피워요. 내가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리거든요. 자, 에디가면 조명을 켜는 게 아니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또 추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 도깨비물도 다 그 CG 아니죠? 도깨비물이 굳이 말하면 한 80%는 진짜고 20%는 CG로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어는 다 오리지널이고 그 구의 겉에는 거의 다 진짜인데 속만 그 길이가 보이는 부분이랑 와이어를 좀 지운. 그러니까 한 CG 실사 70에 CG 30%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곡의 이성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 오면서 광화문 장면에서 그 조명탄 터질 때 그 CG를 해도 되는데 그거를 그 크레인을 해서 불을 공중에서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광원이 존재해야지 된다고. 사실 그게 광원이지 이번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좀 그런 진짜를 재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그 촬영 감독이라고 저는 감독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객석의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수 감독님께서 또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공지를 못했는데 그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그 장재현 감독님의 사인이 있는 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근데 오늘 이 그 GV가 그 촬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들도 저희 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그 선물 받아가실 때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상권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질문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 김성수 감독의 의견도 좀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사실 이제 장재현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리뷰 보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6개의 챕터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으면 사실 저는 후반부가 더 좋았어요. 후반부가 더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것도 약간 서울의 뭔가 공통점이기도 한데 뭔가 말 그대로 거침없이 그냥 이 감독이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나가면서 화끈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끝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그 후반부 그 시작하는 첫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티가 났다고 하는 그 이제 그 함유했던 그 일꾼 집에 찾아갈 때 누군가 어떤 이 영화 속의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굉장히 건조한 목소리로 지금 뭐 경로 리타하였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까지 이제 검은 사제들과 사발을 했던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좀 지금까지 하던 거 그리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하는데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는 식의 그런 그 느낌을 그런 내비게이션 목소리로 다 들려주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그 후반부에 빠져들면서 뭔가 제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아까 이 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말 하늘로 떠오르는 그 불길을 바라보는 그 최민식의 표정처럼 저도 약간 그렇게 돼서 후반부를 그대로 좀 흡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후반부 시작할 때 그 내비게이션 목소리부터 해서 뭔가 좀 거기서 감독님께서 좀 유도하시면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떠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예, 저 매체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좀 유령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박지용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모속인이나 풍수지사 이렇게 나와서 5대5로 하는 그런 좀 신년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고 QR 찍고 극장에서 뜨문뜨문 앉아서 마스크 벗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영화를 보는데 그때 봤던 게 유럽 공포 영화였어요. 근데 너무 웰메이드죠. 근데 나오는데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힘없이 나오죠. 4명이. 그냥 나쁘지 않은 공포 영화였는데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극장에 나오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도 받은 영화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영화를 다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방력 있고 화끈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구조를 다 바꾸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극장에 와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정말 처음 보는 걸 보여줄까? 원래 했던 대로 방식대로 하면 고급지겠죠. 약간 근데 처음 보는 장면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생경한 거 보여주고 그냥 화끈하고 막 어떻게든 육체파 영화라 그래나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러면서 거의 영화가 50%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최대한 빌드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나오기까지 관 나오고 투구 나오고 뭐 목소리만 들리고 부분 리액션 나오고 진짜 막 빌드업을 최대한 좀 이물감이 없게 원래는 더 심했는데 최대한 좀 이물감 없게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를 뱀파이어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진짜 뱀파이어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고 저는 근데 좀 그래요. 이 일본의 이런 전설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찍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실 생각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을 파고 들어갈 때 당연히 이게 과거로 가는 이야기를 파고 그러니까 저는 이 7.18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야기는 저는 같은 우리의 같은 과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만드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근데 앞에는 친일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항일이라고 약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중간대장, 급한대장 개념으로 점점점 땅을 들어가듯이 과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또 다른 시선이 있는지는 영화 개봉하고 좀 배웠어요. 네,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같이 좀 장르가 좀 약간 톤이 좀 변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좀 그래서 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파묘가 이 엄청난 그 성공을 했고 또 아마 이제 당연히 1,000만을 넘고 이제 이 이후에도 엄청난 파문이 있을 거고 오랫동안 이제 이 영화를 둘러싼 텍스트를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두고두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던져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장철 감독을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장철 감독이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보통 그 영화 감독들을 스토리텔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러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재밌게도 만들어야겠지만 결국 이제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라고 할 때 장재원 감독은 이야기도 잘 만들지만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화의 위기 또 이 스토리텔링의 위기, 서사의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기승전결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방식이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영화를 보다 보니까 틀에 박힌 방식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기존에 보여진 방식으로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저 영화는 또 저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기존에 봤던 영화랑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영화의 흥미를 잃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OTT를 통해서 그냥 그 안에 너무 이야기가 앞으로 봐야 될 얘기들 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런 비슷비슷한 또 구조가 비슷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스토리텔러들, 또 영화 감독들, 또 앞으로 이야기꾼이 되실 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이제 서울에 보면 저도 우연히 얻어걸려서 잘 되는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관객들이 또 재밌어 할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장재원 감독이라는 타고난 이야기꾼은 예측불구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전개될지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는 파묘를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저렇게 변화하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묘를 3번씩 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이유는 보면서도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파묘가 앞으로 한국 영화가 이제 너무 자꾸 하고 있던 스토리텔링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스토리텔러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성선을 굉장히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는데 혹시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하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11시까지죠?
없어요. 사과도 다시 보고 이 영화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전작 감독이 그 종교다원주의 이런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주의 이런 거 쓰는 그 용어를 적절하게 썼나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서 근데 제가 문외하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장 감독이 전문가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좀 정정해 주세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여러 종교가 원만하게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칠게 정의를 하면 맞나요? 그러면 한국은 종교다원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종교다원주의 한국은 종교에 되게 뭐라 할까 관대하기도 하고 종교가 많긴 해요. 근데 저는 보면 종교를 소재를 좀 많이 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휴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람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한국은 다원주의죠. 아니 근데 지금 그 현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다른 영화 중에 이제 종교의 갈등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파묘도 그렇고 장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그렇고 무속신앙이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그 한국 사회의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제 어떤 신앙 체계나 뭐 그런 또 종교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서로 협력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계속 묘사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재밌어하고 잘 아는 거에서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면 무속인, 신부님 다 있어요. 되게 저희 종교가 아니 저희 집안이 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한 광경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본의 신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종교를 공부하는 걸 제가 재밌어요.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을 사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만났던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써먹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금 기독교시잖아요.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완전히 객관적이 돼요? 아니면 아무래도 자기 종교를 조금 그 근간에 놓고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과 같은 경우는 되게 기독교인이 본 굉장히 이 불교의 신비로움과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이신 좀 일부러 주관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목사니까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게 맞았던 영화인 것 같고 가톨릭은 제가 엄청 공부를 한 그런 거고 파묘는 저는 종교에 전혀 관련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의사님이 실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또 한 개 있어야지 저도 교회 가면 면목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굉장히 훌쩍 지났는데요.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건데요.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고 딱 하나하나 깔끔하게 속도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이라고 하는 텔마를 들고 계신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죠? 한 개만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개만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려서. 한 개만 죄송한데 좀 떨려가지고 귀가 좀 안 들리네요. 초반에 이제 나온 이제 그 할머니의 트레이를 보관한 그 손주의 이야기가 이제 감독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감독님이 그 트레이를 잠시 보관하셨을 때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뭐 천에다가 싸서 보관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휴지로 마른 다음에 손수건에다 묶어서 보관했어요. 네, 꼭 그렇게 보관하시길. 네.
네, 동의서 꼭 네, 사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네, 지금 금방 양손 들어주신 분.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궁금했던 점이 그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본 측에서 한국 땅에 쇳집을 막았다는 점이었잖아요. 그 쇳집을 상징하는 게 그 장군의 갑옷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장군의 시체를 다시 봉할 때 안에 칼을 넣어서 봉했는데 그것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령 사상에서 온 건데 갑옷이 아니라 이 사람 실제 이순신 묘에서 식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몇몇 되게 좋은 곳에서 실제 무속인들이 꼭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칼을 많이 실제로 꼽아놓은 걸 많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속에 칼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사물과 혼이 같이 붙어서 진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칼이 들어가서 칼의 정령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갑옷이 아니라 이 사람 굳이 말하면 이 장군의 시체 자체가 이렇게 칼이랑 합쳐져서 정령화가 된 약간 그런 개념이어서 그 물리학적으로 너무 접근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 제일 뒤에 계신 까마도인데요. 네. 네, 일단 전달 주십시오. 네. 명 영화에 나오는 내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나누면은 화림 분별로 놔두고 상도의 명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화림이랑 분기가 만나는 얘기나 이 영화처럼 쓰는 얘기는 좀 등장하는데 상도이나 명분의 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알면은 좋게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설정 같은 게 혹시 감독님을 만드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거가 그냥 시나리오 적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상덕 역할과 그 고영근의 역할은 저희 많이 살면서 보지 않아요. 약간 그런 캐릭터들. 예. 저는 그래서 그냥 굳이 레이어가 그렇게 없었고 필요 없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고 할인과 공길도 지금 있는 게 거의 답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레이어가 있었다면 편집된 것 중에 할인이 공길을 야단치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홈보이기 할 때나 뭐 할 때 그때처럼 하면 혼난다 약간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있었는데 속도감을 좀 높이다 보니까 좀 대사를 많이 편집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다음 줄 하겠습니다. 저기 제발 질문이라고 써서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네. 그 일본 음향사로 나오는 그 기수애가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많은 장면 찾아준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기수애에 관련된 장면이나 아니면은 김건희 일본 그 기신하고 싸우는 장면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프리퀄이나 이 편으로?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가 저는 은항사라는 만화책이 제 인생 만화책이에요. 진짜 좋아해요. 은항사라는 만화책 좋아하고 재밌죠. 예, 진짜 좋아하고 일본 소설도 진짜 좋아하고 가끔 옷도 라쿠텐에서 사고 그러고 예,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그 빌런의
막 아이덴티티나 이게 너무 정확하게 묘사되면 이쪽이 나쁜 편이 되고 좋은 편이 생기는 순간 제 로직이 좀 깨지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저는 뭔가 이렇게 반일적인 요소를 넣기보다는 우리 땅에 있는 나쁜 뭔가를 에 집중을 한 거고 그거에 조금의 부연 설명이 그 잠깐 나온 이란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드라지면 나쁜 놈 착한 놈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저는 그냥 우리 땅에 닫혀 있는 이물질에 집중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 이야기에 뭔가의 그런 좋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담기는 게 제가 의도치 않은 뭔가가 들어가는 게 저는 불편해서 그 빌런을 최대한 정말 쓸 수 있을 만큼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뭐 굳이 말하면 전반전 후반전으로 표현을 할게요. 전반전에 굉장히 하드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예. 뭐 권력이 누구를 죽이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고모 그 배전자 선생님이 연기한 고모한테도 할아버지가 찾아가요. 그러면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운이 좋게 살아나는 장면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박지용과 봉길이가 동시에 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원래 시나리오는. 그래서 봉길이도 이거 똑같이 하고 막 그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걸 풀러 넣으면 영화가 뒤에 힘이 딸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영화 후반부에 기력이 빠져요. 약간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돼.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1, 2편 개봉할 걸 그랬나요? 야, 어떻게 박주영한 배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근데 너무 괜찮은 배우. 예. 배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김재철 배우분이 저희는 그렇게 말해요. 목이 잘 돌아가서 계속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목이 많이 돌아가요. 보통. 그래서 CG컷 한 컷 정도 이렇게 비용을 벌었는데, 예. 아무튼 그 김재철 배우가 원래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친하니까 원래는 그 미국계 헐리우드 배우가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가 한 조율 중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스케줄이 다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또 이 배우가 이 두 번째 후보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 배우가 되게 저는 원석이라고 생각해서 참 지금 딱 어떻게 보면 탁 터뜨릴 때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강력도 아시잖아요. 이 배우가 지금 이제 뭔가 한번 터뜨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무의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저 시간 외상 한 분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통 들고 계신 분 좀 많아요. 서울의 봄들도 괜찮습니다. 이도현 씨도 너무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병상에서 노는 연기가 너무 끝내주더라고요. 지금 일단 영화를 세 번째 보고 있는데 더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진짜 짧은 것만 물어보면은 그 보살님이 당하고 나서 봉길이 몸에 있을 때 봉길이가 손으로 뭔가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뭔지 하고 그리고 그 도깨비 놀이 할 때 원래 사투리 쓰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두 명이 각자 충청도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 설정한 거나 아니면 사투리 쓰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건 질문이 아니고 감독님이 리뷰를 보는 게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세 번째인데 감독님 이름이 약간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날이니까 그 영화
반찬에 올라와서 먹는 게 아깝지 않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 고향 분이에요. 아무튼 사투리를 쓰는 거는 사실 제가 무속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굿을 많이 보러 가면 무속인들이 그 도깨비 놀이는 아닌데 평소 말할 때 이 사람 30살밖에 안 됐는데 왜 할머니처럼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무속인 선생님 집에 갔는데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이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지금 치는 거 배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오더니 진짜 조선시대 할머니 말투로 니 항상 정성을 안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목소리 듣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르겠고 초등학생 중학생 애가 얘기하는데 할머니 같이 얘기하는 그게 이게 간지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쓸 때부터 이 세 개 사투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했는데 마침 김선영 선배가 서울말이 안 돼요. 경상도로 하셨고 그 다음에 김보은 배우가 또 변산대 전라도를 한번 하셨어가지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까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지한 배우가 충청도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해서 좀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서 좀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할머니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하고 싶었고 두 번째 질문이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과일 밀렸을 때 손가락 끝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위를 깰 수 있다는 그런 저는 가위를 안 눌러갖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자기 가위 밀었을 때 손으로 글씨를 쓴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손끝부터 움직여서 글씨 쓰다 보면 손끝부터 움직이게 되니까 가위를 깰 수 있다 그런 거여서 물리칠태를 적어요. 물리칠태. 한자. 테마할 때 물리칠태. 그 글씨를 적습니다. 사실 나눌 얘기가 더 많은데 이제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또 두 영화의 또 공통점 하나 얘기하자면 장기영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는 게 주인공을 죽이지 않는다. 늘 살려준다는 건데요. 사실 옆에 계신 김성훈 감독님이 한국 영화계에서는 주인공 죽이는 걸로 보였는데 대가신데 사실 서울에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장르의 대가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닮아가고 있는 닮은 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쩌면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김성훈 저는 장정 감독이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또 친한 감독이고 하지만 이번 영화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과정을 그러니까 원래 준비하다가 이제 영화가 좀 늦어져서 또 다른 영화 준비하다가 다시 또 이거 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까 본인이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던 이야기를 또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해야지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더 강렬하고 재밌고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될까라는 거를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저런 사람이 진짜 미역이꾼이고 프로고 저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잘하는 후배지만 저런 태도를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정말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되게 고마웠는데
감독이 대답하면서 그 아까 어떤 꼬마 감독이 얘기하면서 네 겸손해라라고 했는데 장 감독이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저도 이제 축하를 하면 꼭 이렇게 답 문자를 쓸 때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아 그 문자의 근원이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 감독의 그런 겸손함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를 이 화해의 성공으로 오늘 큰 보답을 받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도 큰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저도 영화 얘기하면서 제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과 진짜 밤새도록 막 줄거리 바뀌니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참 만들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제 영화 이렇게 그냥 짝다리만 싶어도 그냥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막 주머니에 추워도 손 실어서 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변한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아무튼 또 아무튼 저는 영화의 주인이 감독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저는 영화의 주인은 관객들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관객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냐, 영화 어떻게 관객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냐, 관객들이 어떻게 영화를 볼까, 관객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관객들이 끝나고 나갈 때 어떤 기분일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진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또 12, 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게 했는데 좀 이번 영화는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아는 척 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신 두 감독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